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괜히 그 오징어 포가 아니에요. 얌테이블의 바베큐 오징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징어 통구이 바베큐를 먹기 좋게 결대로 찢어 놓았습니다. 쫄깃하고 담백한 명품 조미 오징어입니다. 요거 한번 드셔보죠. 저기 기절하지 않게 좀 옆에서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오. 이게 그 오징어 포가 아니라 오징어 스테이크 같아요. 아주 굵기도 대단하고 오. 맛도 기가 막히고 풍미도 대단합니다. 자, 오징어의 부드러운 몸통 부위에 바베큐 조미를 더해서 더욱 특별한 맛의 오징어입니다. 저렴한 일반 반건조 오징어와는 비교가 불가한 상품입니다. 오동통한 오징어의 결이 살아있어서 식감이 좋고 부드럽습니다. 게다가 바짝 말린 오징어가 아니라서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그냥 먹어도 좋고 마요네즈 등을 살짝 찍어서 먹으면 더욱 풍미가 좋습니다. 오징어가 아니라 고급진 육포를 먹는 느낌입니다. 오징어 육포죠 뭐 사실. 예. 코로나로 장기간 집에 갇혀 계신 분들, 아이들의 술안주로, 아이들의 그 심심풀이 영양간식으로, 또 이래저래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의 간단한 술안주로도 정말 좋습니다. 애들이 술 먹을 수도 있지 뭐. 이게 성년이 돼서. 근데 예. 자, 냉동실에 얌테이블에 바베큐 오징어를 두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냉동실에 장기 보관이 되기 때문에 비상식량, 비상안주로 준비해 놓으셔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또 고립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차 안에다 쏴두세요. 긴 시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얌테이블의 바베큐 오징어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때요? 이게 반건조 오징어예요. 그래서 질기지 않은데 이게 약간 이 버터 이런 걸 좀 발라가지고 구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지, 버터가 또 들어갔어. 향도 너무 좋고. 그 오징어가 바짝 마르면 사실 먹기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지. 이게 이도 아프고 이제. 근데 이거는 뭐 이거는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이 세 봉지를 연속으로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가 아픕니다. 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계속 집어넣다가 이게 아주 턱이 나갈 뻔했습니다. 여기 아파요. 예. 근데 세 봉지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주 한 잔 상난다. 딱 한 잔 먹으면은 차 타고 갈 때 이거 먹으면은 좋아하는 맥주 뭐 있어요? 저요? 네. 저는 저 흑맥주 좋아하죠. 흑맥주. 흑맥주에다가 이 얌테이블의 바베큐 오징어와 앞에 한동훈이 앉아 있습니다. 어때요? 그날만큼은 베프. 해피면 또 한동훈. 베프 아닙니까, 베프. 정했다. 우리 이름을 정했겠죠. 우리 나의 베프 한동훈 이렇게 해야겠다. 그럴 때는 한동훈한테 고소당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응? 그래야 한동훈이 고소하기가 쪽팔린다고. 자꾸 이렇게 동훈아, 내 친구. 야, 나이도 같잖니? 우리 2살 많아요. 2살 많아? 네, 73년생이면 학번이 같아요. 학번이. 그 학번 같으면 다 말 듣지. 안 그래? 그러니까 계속 김어준이 오세훈 갖고 친구 먹자, 뭐, 꽃갈콘 뭐, 그랬던 것처럼 한동훈한테 계속 그러라고. 한동훈이 쪽팔려서 고소를 못 합니다. 네. 그래요. 아니, 고소 위기에 놓였지 않습니까, 지금? 응? 조심하시라고. 고소 당하라고 이렇게 고사 지내는 느낌이 들지 않아? 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바베큐 오징어 가격이 이게 150g이 한 팩. 이거 7,900원.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15,000원 받아야 돼. 너무너무 맛있어. 이게 몸통만 딱 해가지고 글쎄 말이야. 일단 2마리 정도는 들어갔겠다. 몸통만 했으니까. 그 두툼한 오징어 2마리 정도는 들어가야 이 정도 나오겠는데. 이게 자꾸 입으로 들어가네요. 이게 제가 덜 먹고 싶은데 계속 입에 들어가서 멈추겠습니다. 네. 가는 길에 먹어, 가는 길에. 네. 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얌테이블 바베큐 오징어였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부산지검의 검사에 대해서 그때 한번 그렇죠. 경찰에다가 고발한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검사가 다른 검사의 일을 갖고 경찰에다가 이제 고발을 했는데 결국 검찰은 끝까지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압수수색도 못 하겠어요. 네, 애초에 검찰에 이제 그분 문제를 부각시켰다가 그걸로 이제 이문정 검사 찍히기도 했고 그리고 애초에 검찰에서 수사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갔던 거였거든요. 하여간 참 웃기는 사람들이고 저건 어떻게 된 거예요? 김건희 씨 출입국 기록 뭐 그 출입국 기록이 없어졌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정대택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랬을 가능성은 있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저희가 없어지기 전 자료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요. 네. 아, 이거네요. 서울 서부지검에서 대구 비행장 소음과 관련돼서 고소장 2천여 건을 캐비넷에 방치하다가 들통이 나는 사건이 한 번 있었네요. 그 건이 2,000건이 2,000건. 진짜 캐비넷 통째로입니다. 이게. 야, 이런 놈들한테 수사를 근데 이 맡긴다는 사람들이 거 자체가 그래놓고선 자기들이 수사권 운운하고 뭐 경찰은 뭐 그 로비에 흔들리고 지들이나 똑바로 하고. 인권 자기들이 수사권을 지휘하지 않으면은 수사권을 갖지 않으면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면은 인권 수사는 물 건너간다. 아니,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이게? 너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그 인권이 만인의 인권인지 만 명의 인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내 제19 감싸기 문제가 부각됐을 때는 직접 수사권이 없어서 문제가 됐습니까? 있었는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찰이 주장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주장 근거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까 전에 얘기하던 게 LH 사건에서 이제 뭐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빛의 속도로 압수수색을 했을 거다 뭐 이러면서 경찰에 맡겨서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뭐 기사들도 많이 봤는데 일단 아까 제가 하던 걸 먼저 하던 걸 다시 이어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부패방지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그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은 이제 법마다 달라요. 그 법마다 비밀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그 법에서 비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대법원 판결을 찾아봐야 돼요. 법마다.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은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하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비밀이다 라고 꼭 법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정부나 공무소,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이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이게 지금 판결문 번호가 2006도 4888 판결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LH 사건과 아주 비슷한 지금 사안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도로 개설 계획 같은 거는 미리 알려질 경우에 지가 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보상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등등. 이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 계획 같은 거는 이 부패방지법상 기밀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신도시 계획도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보면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LH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부동산을 몇 개나 샀겠어요. 저는 그거는 이제 뭐 사봤자 자기 사고 부인 사고 그것도 너무 나쁜 거죠. 그것도 분명히 그것도 엄격하게 수사를 해서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공무원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커넥션, 불법적인 커넥션, 투기 세력과의 커넥션이 저는 이게 음모론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 그 정세균 총리가 오늘 이제 1차 발표한 거를 보니까 총 LH 직원 20명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의심되는 사람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직원 그 당사자만 가지고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한 거고 2차적으로는 가족이나 뭐 이런 거 직계 가족이나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이제 돌릴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여러 명이 나올 거고 하지만 그 인적인 수사가 아니라 물적인 수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아니라 그 일대 개발 계획 일대의 토지를 뭐 700명이 지금 투입됐다고 하는데
정말 그걸 저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토지의 그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 그리고 그 개발 계획이 공지된 시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은 분명히 검찰이 좋아하는 소리긴 한데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토지를 취득하는 데는 자금이 보통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세청이나 금융위도 지금 같이 이렇게 파견이 돼가지고 수사를 협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오히려 검찰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원을 추적하다 보면 그리고 이 세금을 누가 내는지 확인하다 보면은 차명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의지만 있다면, 열심히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수사가 돼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공무원 본인, 뭐 지인뿐만이 아니라 이 불법적인 어떤 투기 세력과의 커넥션을 저는 이번 기회에 만약에 이게 밝혀내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투기 세력이 밝혀진다고 해도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투기 세력들은 부패방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요. 밝혀지면 몰수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투기 세력을 처벌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주가조작범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처벌 규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데 저도 이번에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공무원이면 이 부패방지법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국회에서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금융보다는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이제 그 늦었지만 빨리 그걸 만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부동산 투기 하는데 부동산 투기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누구 말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냐, 검찰이 수사해야 되냐.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 가지고는 수사 못 해요. 아까 말했듯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취했을 때여야 되는데 문제는 만약 이 사람들이 직무상으로 얻은 비밀이 아니었을 경우 말 그대로 대충 돌아가는 판때기 보니까 여기가 될 것 같다라고 했다면 물론 그쪽에서 이러고 했으면 그런 정도 눈치는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다면 이건 처벌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분명히 지탄받아야 될 일인데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사실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불법 행위나 범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처리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본다거나 네. 또는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든다거나 네, 네. 이런 거를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경찰이 수사하느냐 검찰이 수사하느냐 둘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수사권 따지려면 국세청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말씀해 주신 게 뭐 정말 촉각을 다투는 그런 거나 뭐 증거가 뭐 카카오톡 내용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다 지워버리는 게 걱정이 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공적인 기관들의 그 정보와 자료들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거래 내역이라던가 금융 흐름이라던가 뭐 수표 뭐 세금 뭐 이런 거 다 찾다 보면 하나하나 잘 찾아서 이렇게 짜다 보면은 그거는 이제 수사만 잘하면 솔직히 충분히 말하자면 밝힐 수 이 있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거는 노가다예요. 맞아요. 노가다를 하는 거죠. 그렇지. 돈의 흐름을 하나하나 그렇죠. 그거예요. 짚어나가고 네. 예. 누가 누구랑 친척이구나, 그렇죠, 누가 그렇죠. 누구랑 잘 아는 사람이구나. 근데 돈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고 네, 네, 네. 재산은 맞아요.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구나. 요거를 찾으면은 부동산 맞아요. 투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윤석열 총장 내가 수사해봤는데 수사해보니까 빨리 압수수색하고 들어가야 된다.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빨리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지그시 앉아가지고 노가다를 해야 돼요.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원래 부동산 수사도 마찬가지고요. 금융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들어간다 필요 없어요. 자료 다 갖고 와가지고 하나씩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수사를 그렇게 잘한다는 사람이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라고. 아니 이쯤에서 좀 엉뚱하지만 한번 짚어보죠. 여타 검찰총장 중에서 다른 검찰총장과 비교해봤을 때 윤석열이 수사를 잘했습니까?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수사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수사 제일 잘했던 역대 검찰총장 누가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수사를 잘해서 되는 경우는 없죠. 정치를 잘해서. 알겠습니다. 조남관은 괜찮은 검사입니까? 또 저 또 고발할라. 다른 거 없이 그냥 사실관계 하나만 딱 정리하면은 이문정 검사가 수사하고 있던 한명숙 전 총리 건 불기소 처분한 거는 조남관 차장인 거죠. 야, 그 인간은 정말. 네. 야, 진짜 다간이 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하나만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뭐 또 오늘 또 준비한 얘기 있으신가? 다 한 것 같은데요, 준비한 거. 예. LCT 얘기. LCT요. LCT 내가 좀 가늠하고 있는 게 맞는지 보세요.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너야 LCT. 이 사람이 부산에 있는 유지들한테 특혜 분양을 했어요. 그 중에는 우리 저 석동현 형,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정치하시는 그 석동현 형, 그가 공수처 검사로 아마 추천이 됐던가 그랬죠?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 분양 비용까지 우리 저 LCT 오너가 되고, 예. 근데 수사를 안 했어요. 석동현은 뭐 서면 조사만 하다 말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특혜 분양 리스트가 있었는데 검찰이 그때 무혐의로 다 처분할 때 우리는 그 특혜 분양 리스트가 없었다. 보지 못했다 했는데 이영복 그 인간 LCT 오너 그 컴퓨터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아주 생생하게. 응? 이게 남아야 됐다고 하죠. 그거 대놓고 봐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뭐 했대? 한동훈하고 윤석열 그때는 뭐 했대? 예. 수사를 왜 그렇게 했대? 수사를 왜 그렇게 했대?는 사실 검찰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잘못한 거 왜 그렇게 했대라고는 말 안 해요. 안 하거나 살짝 덮었을 때 수사 왜 그렇게 했대?라고 합니다. 그렇지.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대 얘기는 왜 수사를 덮었냐고 그때 엉터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주범은 아닐지언정 방조범 정도는 충분히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가 저 반부패 부장할 때 그러니까. 이거야. 검찰총장 할 때 뭐 했냐 이거야. 그죠? 뭐 했냐고. 이 LCT는요. 제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아 부산 사람이에요? 네. 오. 그러셨군요. 해운대에 많이 놀러 갔어요. 나 뭐 보니까 지금 부산 사진 보니까 그냥 떨렁 그 세 채 LCT 3개 그것만 완전히 그냥 이게 해운대 백사장이 총 길이가 이게 한 4km 정도 되는데 이 맨 끝자락 쪽에 있어요. 거기에 하나가 101층, 2개가 85층, 총 3개 동이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건데 원래 거기가 한국 콘도라고 콘도가 있던 자리를 헐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 한국 콘도만 가지고 그렇게 많은 땅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뭘 했느냐? 주변에 있던 다른 국유지나 군부대 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옆에 있던 민가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거기에 싹 지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백사장 바로 앞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누가 봐도 가서 보는 순간 느낍니다. 도대체 여기 어떻게 건물이 들어서지? 마치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얼마 전에 그 싹 헐었던 경기도 그 계곡에 네. 평상 나놓고 이제 영업하는 것처럼 딱 그런 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쫙 올라가 있다고. 그거 자체가 특혜예요. 그런데 더 특혜는 뭐냐? 그 LCT 아파트를 사면은요 투자 이민을 받아줘가지고 영주권을 줘요. 오. 투자 이민을 위한 그런 특별 지구를 만들어주는데 원래는 이게 제주도나 네. 평창이나 이런데 평창 알펜시아나 이런 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네. 알펜시아는 그 지정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도 이게 잘 안 나가고 있는 판인데 해운대는 그 아파트 세 채만 딱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딱 그만. 전국의 아파트 단지 하나를 가지고 지정이 된 건 거기가 유일하고 다른 사례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특혜인 거예요. 왜냐 중국 사람들이 돈을 와서 사기 시작하면은요 땅값 올라가는 거는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제주도 땅값 누가 올려놨습니까? 다 그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혜를 줘서 짓게 해줄 뿐만 아니라 특혜를 줘서 돈을 벌게 해준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는요 고도 제한이 있는데요 60m. 근데 그게 400m짜리 400m. 아니 아파트도 못 짓게 돼 있다면서요 거기? 아, 못 짓죠 당연히. 안 그랬으면 그 앞에 해운대 달맞이 꼭에 아파트가 다 들어섰게. 왜 못 짓느냐? 거기가 사실은 군사 요충지예요. 아 그래요? 뭐가 제가 있어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운대는 군사 요충지예요. 어째서? 자 해운대 앞바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동해와 남해가 갈립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냐면 거기가 상당히 이제 그 감제고지라고 해가지고 딱 거기서 보면은 주변을 싹 다 관측할 수 있는 곳을 감제고지라 그래요. 거기가 달맞이 고기 하나 있고 동백섬에 하나 있어요. 거기에 실제로 지금도 해안 초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이 지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해운대 뒤에 장산에 거기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네. 대공 미사일 기지라기도 하고 뭐 하여튼 기지가 있어요. 그 기지에서
이 해안 레이더까지 딱 관측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아파트가 400m짜리가 있으면은 관측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게 문제가 또 한 가지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 이제 원래는 거기 사실은 미 7함대의 서브 항만이 거기에요. 그 옆에 그 미포 근처 거기 서브 항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항 제7부도가 미군 전용 부도인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파괴됐을 경우에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해운대 쪽으로.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첩첩으로 그게 제한이 있었던 겁니다. 야,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 입에 쳐넣을 사람들이 많네. 그 뇌물을 쳐넣을 사람들이 많아. 아니 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해운대 동백섬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그 꽃피는 동백섬에 지뢰밭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2001년까지 그 지뢰 제거 작전을 제가 하다 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부대에 그 공병 부대의 정훈장교였어요. 올해부터 3개년을 계획으로 해서 지뢰 제거 작전에 들어갑니다. 해운대 동백섬. 오. 그랬던데요. 거기에 왜 2000년대 들어갈 때까지 2005년까지 계속했구나. 그러니까 2005년까지 왜 지뢰밭이 있었겠어요. 군사 기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고기를 타고 저 공비가 침투할 수 있으니까. 한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다대포인가 이게 옛날에 해운대도 한 번 있었어요. 해운대까지. 와. 근데 그거 좀 옛날 얘기긴 한데 그랬던 데예요. 그거를 그랬는데 2013년부터 착공을 했으니까 실제로 이거를 작업을 시작한 거는 2005, 6년 때부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럼 도대체 이거를 하려면 이건 정권 차원에서 해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해줄 수 있는 정권 차원. 아, 예. 뭐 부산시의 기관장들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한 게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정권이 어느 정권이었습니까? 박근혜 정권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죠. 아, 이명박 박근혜 정권. 2013년에 착공을 들어갔으니까 아, 그러면 이미 뭐 이명박 때 오케이 됐겠네. 야, 이거 골 때리네. 이게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 건지셨네, 여러분. 자, 유료 서비스는 없지만 받아 먹자는 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여러분의 입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뭐 강매가 아니야, 강매가. 아니 그러면은 우리 석동현 돈 받았는데 또 검사장이 또 있더만 보니까 누군가. 황 씨더라고요. 예. 황교안 씨인가? 아니죠. 그건 아니겠지. 근데 그 무렵에 황 씨는 제가 알기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차마 누구라고 말을 그 못해. 사람 저기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요. 지금도 현역이 있습니까? 현역일 겁니다. 그때 검사장인데 지금 누군가?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황 부산지검장 찾아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거 수사 어떻게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그러는데 아, 공소시효가 지났군요. 작년에 공소시효가 지났죠. 아, 황철규? 그럴 수도 있고요. 2018년 6월이면 그때는 고검장이구나. 지검장도 했었네 2015년에. 황철규네. 아마도 황철규가 부산 고검장이고 김기동이 부산지검장. 지검장 하다가 고검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황철규가 아직도 있어요 그럼? 그분이 저기 국제검사연맹인가 검찰연맹 거기 저 회장이라서 계속 검사직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아, 검사직을 지키면서 네,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으니까요. 황 고검장은 부산지검장 재임 시절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LCT 비리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했다. 그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입니까? 모르지 뭐 아직 뭐 황철규가 뭘 받아 처먹었다는 뭐 증거가 나온 건 아직은 아니고 그냥 이 회장의 입만 바라볼 뿐이다. 입만 바라본다는 거는 이제 입을 열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운대가 군사 유충지다 그러니까 되게 깜짝 놀라시는데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깜짝 놀랐네요. 지금도 해운대는 저기 그 해안 초소가 있어요. 그리고 해운대가 워낙 관광지로 유명하기 때문인데 사실 옛날에는 해운대에 계속해서 철조망을 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군부대 입장에서는 철조망을 쳐야지 낮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밤에는
자기들이 경비를 서야 되는데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 차례 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거기가 정말 중요한 군사 요충지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더군다나 동백섬의 그 지뢰밭이었다라는 얘기 들으면 다들 깜짝깜짝 놀라세요. 지뢰밭이었어요. 그 지뢰 제거 작전까지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일보 사설을 보니까 그 이영복 씨는 LCT의 오너, 이영복 씨는 199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다대 만덕지구 택지개발 비리 의혹에도 연루된 적이 있다. 당시 자신을 도운 인사들 이름을 끝까지 함구해서 이영복 씨도는 안심하고 받아도 된다. 이런 말이 나돌았다고 한다. 다대 만덕지구. 네. 여기까지 손을 뻗치셨네. 게다가 이영복 씨는 최 씨라는 사람, 최순실. 이영복 씨는 최순실 씨가 포함된 계모임 회원이라는 얘기도 있다. 1,000만 개. 네. 이영복 씨는 최순실 씨를 아느냐라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내저었지만 결국에는 이게 박근혜 정권 때 또 이런저런 또 혜택을 입은 거는 맞죠. 아니, LCT 같은 건물이 2013년에 착공을 하더라도요. 네. 계속해서 거기서 산재가 나요. 얼마 전에도 엘리베이터 사고로 또 몇 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덮어줬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이건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다 털어야 돼요. 그저 LCT 털면은 MB하고 박근혜 시절에 덕 좀 보신 분들이 많이 드러나겠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LCT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어야겠네요. LH 문제를 다루면서 LCT 문제를 간과한다? 뭐 대충 뭐 스킵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LH는 잔챙이에요. 잔챙이. 예. 생계형 투기범이고 뭐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그래봤자 그래, 네, 맞아요.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렇죠. 그래도 LCT에 이건 거의 조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계약금으로 3억을 줬는데 계약금이 보통 우리가 10분의 1 뭐 이렇게 주지 않나요? 근데 계약금이 3억이면 도대체 얼마짜리란 거예요? 10분의 1, 20분의 1 이 정도 주지 않나요? 근데 얼마짜리지 거예요 도대체? 새로 지은 아파트. 근데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되나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급 입법. 아니 공소시효가 지났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무슨 그거는 저기 그 사람들은 처벌 못 한다 하더라도 그걸 덮은 검사들은 처벌해요. 그렇죠. 그거네요. 그거죠. 그거네요. 네, 그 부분이 수사가 돼야 되겠네요. 지금도 그 부분은 그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을 실제로 뇌물 사건은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처벌을 못하지만 이 사건을 덮은 검사들은 처벌해야죠. 네, 지휘 라인도 다 해야죠. 그러네요. 대검 반부패 부장은 반드시 걸릴 겁니다. 그럼 공수처에다가 뭐 어디 그 얘기 그래서 공수처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네. 대검 반부부장 공수처에서 해야 누구? 되겠네요. 한동훈. 베프. 베프. 베프가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군요. 네. 그러니까 베프가 마음이 아파요 지금 저. 베프 한동훈 씨가 그러니까 발끈했던 이유도 좀 있어 보입니다. LCT. 그러니까 베프가 자기 아픈 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파헤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석동현 수사 대상인데 덮어줬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덮어준 사람이 소윤, 윤대진, 그 황철규 지검장, 그 리스트에 이름이 있어요. 자, 이 세 명은 다 우리 대윤, 윤석열의 친구. 네. 네. 아니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 국제검사협회 회장이 됐어요. 황철규 검사. 그래요. 그럼 뭐 매우 가까운 사이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안 친한 사람 시켰겠어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은 뭐 우리 성렬이 형도 이 LCT 문제에 있어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연루돼 있는데 뭐 전혀 몰랐던 일이다. 연루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몰랐다. 이 말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좀 같네요. 어렵겠네요. 어렵습니다. 예. 그 예전에 윤 총장 청문회 당시에 했던 얘기가 또 떠오르네요. 제 친구들의 도덕성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니, 검찰총장 이문정이면은 이거 파헤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검찰총장으로요? 이문정.
뭐 가능하겠죠. 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페미니즘에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한시적으로라도 대한민국의 고위 검사를 절반은 여성으로 하면 어떨까? 그럼 문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화가 바뀌겠죠. 문화도 바뀌고 그 검찰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청정도도 뭐 청정도도 획기적으로 바뀔 거라고 획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사실 그냥 뭐 임명장 주고 끝날 일이 아니라 임은정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 양반이 이 검찰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구태 검사들에 대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LCT 사건만 제대로 파면은 백기 될 겁니다. 검찰총장을 자기 조직으로 들 수 있을 거예요. 임은정 검찰총장 콜? 콜?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네,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30기라도 기수가 너무 내려가요. 아니 무슨 우리 성렬이 형은 기수가 돼서 됐나 그 뭐? 그 기수는 5기수 내려가는데요. 네. 이 기수는 7기수를 내려가야 돼요. 아유 어때 5기수나 7기수나 반올림하면 10이지. 여자라고 다를 것 같아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검찰의 남자들과 저희 같은 그 부분은 남자들은 좀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들. 검찰에 있는 남자들하고 여자들 차이는 좀 편차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 사회 속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좀 미진한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쪽은 내가 봤을 때는 좁혀지질 않고 있어요. 검찰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도 하여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변창흠 씨를 그대로 두면은 아무리 100명, 200명 잡아 넣는다 하더라도 야 원래 1000명인데 100명, 200명으로 끊었겠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인사가 만사인 만큼 뭐 변창흠 씨가 잘못했든 안 했든 간에 여하간 일단 정리를 하고 투기 일소의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인사를 앞세워서 사태를 수습해야 할 국면인데 많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예. 국면 관리가 너무 아쉬워요.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신희진 변호사님 안 계신 이유가 오늘 좀 당분간 좀 쉬시려고 또 오셨어 또. 왜냐면 추미애 장관이 신 변호사님을 이렇게 보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뭐 신 변호사님이 호출됐는데 하여튼 당분간 좀 방송 쉬시면서 이렇게 체력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좀 체력이 회복되시는 대로 다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인 체제로 가기로 했어요. 예. 뭐 또 새로 한 명 또 모시려고 했는데 한 명이 좀 거부 의사를 밝혀가지고 강용석 변호사. 네, 농담입니다. 농담이 연락도 안 했어요. 네. 자 윤석열 변호사 어때? 윤석열 변호사. 왜 한동훈 변호사로 한 베프. 베프. 베프 좋네. 베프. 조만간 할지도 모르는데. 네. 그 양반은 진짜 지금 감찰 걸려서 못 나오겠구나 진짜. 그래요? 그러네요. 아직 감찰 중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추미애 장관님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아내 문제는 이미 다 정리가 됐다고. 그러면은 이제 기소만 남았네. 근데 그것도 기소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근데 그거를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데 어느 부장검사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아까 추미애 장관 말씀하신 게 윤석열이 그만둔 이유도 실상은 자기와 관련한 여러 비위들, 이 문제들, 감찰 내용들 때문에 현직에 있으면서는 감당 못해서 그냥 도망가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건희 씨 관련된 내용이 예. 총장 있을 때 나오면은 예. 그거는 총장의 비리를 누군가가 제대로 파헤친 거예요. 근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부인 얘기가 나오면 정치적으로 탄압받는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언론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왕 드러날 바에는 자기가 현직을 버리고 나가는 것이 계산상 맞는 거죠. 그러네요. 도망간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뭐. 예. 도망갔으니까 사실 그렇게 급작스럽게 나간 것이고. 그러니까 또 현직 검사들이 비겁하다고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비겁하다는 손가락질하고. 사람 많았어요. 예. 예, 그런 검사들이 많아요.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네. 정말 그만두고 나가냐. 그래요. 도망간 법치주의를 지키고 싶으면 끝까지 남아서 싸워야지 뭐 하는 짓이냐 뭐. 도망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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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기